카일 크레인이 돌아왔어요. 이젠 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꽤 많을 것 같은데 다잉라이트의 신작이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다잉라이트 1의 DLC에서 볼레틸이 됐었는데 3개로 나뉜 턱주가리는 GRE에서 스테이플러로 붙여놓은 모양이에요. 이 산업용 스테이플러 가격이 너무 비쌌는지 13년간 골방에 짱 박혀서 자외선 태닝을 하는 걸로 값을 치르기로 했고 결국 풀려난 칼과 함께 게임이 시작됩니다. 다잉라이트의 핵심 재미라고 한다면 파쿠르를 하면서 좀비 대가리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터지는지 감상하다가 내장과 함께 쏟아져 나온 고철들을 가방에 밀어넣고 다른 내장을 더 터뜨리기 위한 아이템을 만드는 걸로 정의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다잉라이트 더 비스트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파쿠르는 전작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으니 넘어가고 좀비 대가리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터지는가 이게 예술적입니다. 마치 데드 스페이스 1 리메이크의 필링 시스템을 보는 것처럼 어떤 무기로 어디를 때리느냐에 따라 확실하게 반응하는 파괴 시스템은 무언가를 찢어발긴다는 쾌감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줬죠. 그리고 그 내장 사이에서 흘러나온 고철들은 전투에 계속해서 소모품이 필요하게 만들어 언제나 쓸모있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다크존으로 들어가면 암스플레이가 요구되니 소음을 유발하지 않는 석궁볼트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고 야외 전투같이 대량의 좀비가 몰리는 상황에서는 수류탄이나 화염병을, 보스 전투에는 폭발 라이프 같은 단일 타겟에 확실한 데미지를 안겨주는 소모품을 쓰게 되죠. 중요한 건 하나의 소모품만 계속 쓰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소모품만 쓰다가 재료가 거덜나는 순간 게임 내내 그 재료가 정말이지 절실해지거든요. 물론 후반부가 되면 그래플링 훅이라는 이동도, 전투도 딸깍으로 해결되는 만능 키트가 해제되긴 합니다. 이 그래플링 훅은 업그레이드하면 적에게 걸어서 강제로 다운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그래플링 훅에는 내구도도 쿨타임도 없으며 적들이 피할 수도 없어 알고도 뒤져야 하는 그런 무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몹이 우르르 몰려오지 않는 이상 그래플링 처형을 반복하게 되죠. 이 점은 확실히 아쉬운 점이에요. 지금까지 소모품을 돌려가면서 사용할 정도로 재료 관리가 중요한 게임이었는데 이 그래플링 하나로 꽤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 버리니 말이에요. 아무튼 다시 파밍 얘기로 넘어가면 파밍의 중심에는 다크존이 있고 이게 꽤 괜찮았어요. 특정 다크존에 최초로 방문할 때는 방어구나 설계도 같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아이템들이 들어있고 그런 장비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실제로 그 장비를 사용하냐를 제쳐두고 쌓아두고 싶게 만들거든요. 결국 이 파밍 하나는 제대로 성공한 느낌입니다. 등급 낮은 전선이나 깃털 같은 아이템이 등급 높은 아이템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 정도가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겠네요. 가장 괜찮았던 건 사이드 퀘스트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좀 민감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다잉라이트 2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낮아졌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데이터 줄 세우기를 해봅시다. 디아블로 이모탈 리뷰 때처럼요. 일단 모든 안전구역을 해제하고 맵에 있는 느낌표를 모두 없앴는데 사이드 퀘스트를 완전히 클리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일단 클리어한 퀘스트를 기준으로 봐봅시다. 클리어한 사이드 퀘스트의 개수는 19개, 무기를 주는 퀘스트는 2개, 영구적인 기능을 해금해주는 퀘스트 1개, 방어구를 주는 퀘스트 4개, 설계도를 주는 퀘스트 1개, 설계도와 방어구를 동시에 주는 퀘스트 1개. 이 무기를 주는 퀘스트에서 하나는 근접 무기를 주기 때문에 빼야 합니다. 이 게임의 근접 무기는 소모품이니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19개의 퀘스트에서 유의미한 보상을 주는 퀘스트가 8개, 그러니까 절반 조금 못 되는 수준이라는 건데 이러면 사이드 퀘스트가 구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잉라이트 더 비스트의 사이드 퀘스트가 그렇게 구리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각각의 퀘스트가 스토리적으로 의미있게 짜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사이드 퀘스트는 메인 퀘스트처럼 NPC들이 독자적인 모션을 보여주고 그 중에서는 내가 돕고 있는 새끼들이 진짜 제대로 된 새끼들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해주는 그야말로 아포칼립스에 어울리는 퀘스트들도 존재해요. 사이드 퀘스트의 숫자 자체도 꽤나 정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다잉라이트 1에서 당뇨병 환자한테 인슐린 구해다 주는 것보다 좋아졌다는 건 확실하죠. 이렇게 좋은 면만 보고 좋게 끝났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아직도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 꽤 남아있죠. 버그. 제가 다잉라이트 1을 리뷰한 게 2018년, 그러니까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리뷰했는데 이때는 버그고 뭐고 다 고쳐진 상태여서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죠. 와, 파쿠르 좀비 게임! QTE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플링 훅이 너무 만능인 것 같지만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었어. 그리고 다잉라이트 2의 발매 당시 저는 게임을 2번 구매했습니다. 갓게임에 대한 찬사구나. 아니요, 스팀에서 친구 300명이 넘으면 멀티가 안되는 인싸 말살 버그가 있어서 에픽 스토어에서 한 번 더 구매했는데 문제는 스팀에서 환불을 하려고 보니 게임을 종료해도 프로세스에 남아있는 말도 안되는 개버그가 있어서 플레이 타임이 2시간이 넘어버렸죠. 결국 환불도 못하고 똑같은 게임을 2번 구매한 등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프로세스에 대한 건 제쳐두고 보자고요. 저 말고는 이딴 말도 안되는 억가에 당한 사람은 없는 것 같으니. 그러면 에픽에서는 즐겁게 즐겼냐고요? 그때 당시에는 에픽 서버가 유비소프트에 하청을 주고 만들었는지 1시간마다 멀티가 튕기는 수준이었고 결국 다시 스팀으로 돌아와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 알리바바 300인의 도적 족버그의 정체를 알게 되어 대량의 친구를 삭제한 끝에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게임 곳곳에는 버그가 남아있어 결국 플레이를 포기했고요. 이러니 게임을 묵혀먹는 게 현명하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다잉라이트 더 비스트 또한 버그에서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전작보다 훨씬 덜하긴 해요. 겨우 오후 11시에 해가 앉아서 처음 보는 떡대를 보고 신종 좀비인가 하고 다가갔다가 태양을 극복한 완전 생물 볼레틸에게 사지가 찢기는 것 정도에서 그치거든요. 이 버그는 굉장히 공평해서 낮에도 해가 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볼레틸도 세상 밖으로 나오는 데는 많은 고민이 필요했을 겁니다. 네, 백야 흑주 버그예요. 메인 스토리 도중에 시간대가 고정되는 퀘스트들이 있는데 그 퀘스트를 마치고 나도 보이는 건 메인 퀘스트를 하던 시간대처럼 보여서 정확한 시간을 구분할 수 없게 되죠. 그 외에 거슬리는 거라고는 무기를 강화하면 박혀있던 부품들의 수치가 적용이 안 돼서 오히려 강화할 때마다 성능이 낮아지는 정도? 이것 외에는 자잘한 버그밖에 없으니 버그 쪽에서는 어느 정도 선방한 편이죠. 하지만 보스전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전작의 QTE로 퉁치던 보스전 수준은 아니지만 모든 보스가 기존 좀비의 강화형이거든요. 안개나 데모처럼 기존 좀비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나머지 좀비들은 원형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실망스러웠어요. 거기에 체력을 엄청나게 키워두고 유령이라는 볼레틸 변종을 제외한 모든 보스가 수시로 잡몹을 불러대죠. 피통이 늘어났으니 자연스럽게 보스전 트라이 시간은 길어지고 그동안 잡몹한테 붙잡히거나 하는 실수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최악인 건 최종 보스였어요. 일단 여기부터는 스포일러 주의를 띄워야겠네요. 이 앞에는 다잉라이트, 더 비스트의 스토리와 최종 보스에 대한 스포일러가 들어있습니다. 좋아요. 일단 스토리. 사실 스토리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95%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카일이 13년간 갇혀있다 보니 입이 좀 걸걸해졌는데 하는 짓은 원에서 하던 호구짓 그대로라 좀 웃길 뿐이에요. 기본적인 스토리는 남작이라는 놈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놈이 장악한 지역을 해방하고 키메라라는 유전자 조작 좀비들을 죽여 그놈들의 능력을 흡수한다는 거죠. 문제는 없어요. 도중에 다잉라이트 1 DLC에 대한 언급도 있어서 꽤 흥미롭게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이게 최후반부에 가니까 내가 뭘 본 거지 싶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게임의 초반부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놈이 등장해요. 카일처럼 반 볼레틸, 반 인간으로 보이는 강화체인데 카일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고 압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저는 다잉라이트2를 중간까지만 플레이했기 때문에 등장인물 목록을 보며 얘가 누군지 유추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빈센트 왈츠라고 부르는 다잉라이트2의 최종 보스인 줄 알았어요. 일단 들어보세요. 얘를 보고 이걸 보세요. 아니 똑같잖아. 상의 벗기고 푸시업만 몇 번 더 하면 더 똑같아지겠네. 근데 얘가 사실 다잉라이트2의 주인공 에이든이랍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아쉬웠어요. 에이든으로 밝혀지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밝혀지고 에이든이 제 입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씬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씬임에도 불구하고 밝히기 전부터 이미 네임플레이트에 에이든이라고 떡하니 나와 있어서 반전이라고 느낄 만한 게 없었거든요. 좋아요. 여기까진 오케이. 에이든이 포획당하고 인간화된 걸 알게 되자 남작은 딜을 제시합니다. 에이든을 돌려주면 잡아둔 플레이어의 지인들을 놔주겠다는 거였죠. 근데 에이든이 남들 몰래 남작한테 제발로 걸어가요.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미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사람 가지고 실험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총질하는 게 천직인 새끼가 진짜 친구를 살려둘 줄 알았나 보지. 오케이, 아직 볼레틸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인지 능력이 좀 딸릴 수도 있어. 근데 올리비아? 대단해. 이 올리비아라는 애는 게임의 시작부터 주인공을 도와줬던 캐릭터인데 잡혀갔다는 플레이어의 지인에 얘도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갑자기 아무런 전조도 없이 카일을 배신해요. 결국 모두가 싸잡혀서 감금되죠. 근데 얘가 배신한 이유가 가관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치는 대사가 이거예요. 카일 미안해. 내 아버지가 물렸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돕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지금까지 남작이 해놓은 짓들을 보고도 감성에 더 이끌려서 안 좋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지. 오케이. 물론 이 아빠란 작자는 카일을 남작의 실험실로 데려온 장본인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얘가 죽어도 장례식에 얼굴을 비추는 게 예의인지 가는 게 실례인지 고민해야 할 정도지만 오케이. 근데 에이든이 직접 수감실에 처박힌 걸 봤으면 대체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카일이랑 대화라도 해봤어야 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카일이 진성 호구 새끼라서 사실대로 말하고 피 조금만 달라고 했으면 바로 내줬을 놈인데 근데 올리비아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남작한테 총을 겨누기 시작하죠. 이미 그때는 카일의 지인 2명이 처형당한 후였지만 말이에요. 그중 하나는 다잉라이트 1 때부터 알고 지내던 스파이크였고요. 결국 얼마간의 총극 끝에 올리비아가 카일을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치는 대사가 또 진국이에요. 카일 정말 미안해. 난 항상 당신 편이었어. 하지만 지금까지 숨겨야만 했지. 이에 대한 카일의 답변은 괜찮아. 그냥 올바른 쪽을 선택해서 다행이야. 왜? 아니 왜? 내 비루한 대가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좀 알려줘봐요. 일단 이렇게 바로 또 배신할 거면 카일을 왜 배신한 거고 또 카일은 이걸 왜 받아들이는 거지? 옆에 스파이크 시체가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장면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남작의 병사들이 쳐들어오자 스파이크의 시체를 고기방패 삼아 숨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작과의 최종전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다잉라이트의 두 주역 에이든과 카일이 같이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우선 남작의 패턴은 아쉽게 그지없었어요.
있었죠. 1페이지 때는 볼레틸을 소환하면 폭발탄이나 독가스탄을 쏘아야 되는데 우선 왜 볼레틸이 남작을 공격하지 않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남작이 여러 실험을 통해 가스로 좀비들을 조종하려 한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볼레틸이 소환될 때 그 가스가 주변에 뿌려진 것도 아니었고 남작이 뭔가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에이든이 더 아쉬웠습니다. 옆에서 되도 않는 총질만 하고 있다가 중간에 다른 동료를 돕기 위해 퇴장하거든요. 적어도 더 비스트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만큼 남작의 특정 패턴을 무력화시킨다든지 처형 모션을 같이 때려박는다든지 뭔가 뽕맛을 느끼게 해줄 만한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금세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부제가 더 비스트라서 비스트가 한 마리만 있어야 했던 거예요. 둘이 같이 싸우려면 더 비스트였어야 하는데. 그리고 결국 남작의 2페이지로 들어섭니다. 남작의 2페이지는 한마디로 설명돼요. 강화 볼레틸. 물론 강화 볼레틸보다 발전된 패턴은 있거든요. 뭐 달려오면서 땅을 찍는다든지 점프해서 내려 찍으면 광역딜을 넣는다든지. 근데 뭔가의 기믹이 없으니까 그냥 피 많은 볼레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러고도 끝이 아니었어요. 남작을 쓰러뜨리니까 원에서 카일이랑 연락한 GR 요원이 등장해서 자유를 만끽하라는 비틱질을 하고 사라집니다. 대놓고 후속작이나 DLC를 내겠다는 거죠. 마무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에이든과 중간중간 볼레틸을 조종해준 추방자 집단의 리더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마무리됩니다. 딱 메인 퀘스트의 95% 지점까지는 정말 할만하고 재밌게 했는데 엔딩을 보니 내가 이 엔딩 시퀀스로 넘어간 이후로 이게 대체 뭐지를 몇 번이나 말했는지만 곱씹게 되더라고요. 용두사미로 끝난 느낌도 아니고 그냥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잉라이트 더 비스트는 진보된 파괴 시스템, 훌륭한 파밍 시스템, 의미 있는 사이드 퀘스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보스전과 엔딩 시퀀스는 뭔가 아쉬운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조금만 더 삐끗했으면 DLC로 엔딩을 낸 데드 스페이스 3 같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마지막 경험이 이러면 DLC를 하는 맛이 그리 좋지는 않을 텐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